안녕하세요. 웹소설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웹소설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피드백을 총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강생들 분들 중에는 웹소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계셨고 예전에 글을 한번 출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오신 분도 계셨고 다른 분야에서 글을 오래 쓰시다가 웹소설계로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피드백은 모든 수강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고 많이 드렸던 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한 것들은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해요. 이 영상이 작가 지망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문장 부호는 이렇게입니다.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소설을 보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문장 부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혼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엄청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표를 볼게요. 이 문장 부호라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장면 전환을 할 때는 이렇게 별표를 1개 아니면 3개 정도를 넣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회상의 대사를 집어넣을 때는 하이픈 혹은 작은 따옴표, 기울기 등을 주는데 거의 기울기 효과를 많이 씁니다. TV나 인터넷 댓글 등 매체를 통한 소리를 표현할 때는 이런 괄호들을 쓰고요. 인물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문장 부호 없이 엔터로 구분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통화를 할 때는 보통 하이픈으로 쓴다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문장은 되도록 단문으로 쓰자는 겁니다. 이거는 웹소설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주어랑 서술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문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 웹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빨리 잘 읽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단문으로 써야 되겠죠. 특히 웹소설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봅니다. 이 손 한 바닥 안에 문장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장이 길면 어떨까요? 이만큼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서 단문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독자들은 그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지 않아요. 그냥 가차없이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버립니다. 웹소설은 무조건 한눈에 한 번에 읽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작가뽕에 취하지 말자. 이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한 실수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독해. 소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썼지만 웹소설을 데뷔를 한 거는 2012년도였고요. 2012년도에 데뷔를 해놓고 제가 웹소설을 잠시 그만뒀던 이유는 제가 첫 출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자책을 누군가 막 엄청나게 잘 읽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 책을 딱 냈을 때 첫 매출이 딱 30만 원 나왔습니다. 비율 조건도 안 좋았고요. 제가 이벤트나 프로모션 이런 거를 하나도 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정말 출간만 했습니다. 심지어 표지도 정말 별로였어요. 근데도 당시에는 일단 출간을 했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는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나 책 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일기장을 쓰는 건 아니니까 내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해창 작가 편입을 준비했었습니다. 편입 얘기는 또 에피소드가 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웹소설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웹소설을 포기를 하고 이제 순문학 쪽으로 가서 일부러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읽거나 아니면 한국문학 위주로 읽고 필사를 했어요. 이만한 두꺼운 공책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막 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가벼운 문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체 자체도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끼워 넣었어요. 사람들이 꼭 사전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막 그런데 글을 다 쓰고 읽고 보니까 이게
작가 뽕이 보이는 거예요. 문맥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일부러 예뻐 보이게 하려고 문장을 쓴 티가 다 났습니다.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쁜 목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부러 예쁜 목소리를 지어내는 건지 그런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글들은 모르겠지만 웹소설은 특히 이런 작가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연예인들이 대중의 사랑을 먹고 몸집이 부는 것처럼 웹소설 작가는 독자들의 사랑을 먹고 몸집이 불어납니다. 우리는 최대한 쉽고 빠르고 재밌는 그런 글들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의 사랑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무조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이런 거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독자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심도 깊은 글을 잘 쓰는지 얼마나 필력이 있는지 그거에 궁금증을 갖지 않습니다. 이 소설이 재밌냐 잘 읽히냐 이것만 보고 저의 소설을 끝까지 따라와 주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초반에 설정을 우겨넣지 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설정을 초반에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터나 소설 초반에서는 독자들에게 그 소설의 배경에 대해서 그 주인공의 과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설명을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설명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독자들은 다음 편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하게만 끝내면 충분히 독자들을 따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판이나 판타지 같은 세계관이 장황한 그런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은 천천히 점점 부풀려서 확장을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이 세계관은 이만큼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너무 설명이 없고 그냥 장면만 보여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는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추후에 독자들이 소설에 조금 몰입을 한 뒤에 우리가 세계관을 천천히 확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한 화에 한 설정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독자들은 그 편을 읽으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량의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주인공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면 한 개씩 천천히 드러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설정은 장면으로 보여주자. 이거는 네 번째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명으로 문장으로 그냥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주는 5남매 중 둘째였는데 첫째 언니는 일찍 결혼했고 이복 동생들은 아직 너무 어려... 이렇게 쓰면은 이건 그냥 설명이죠. 그런데 여주는 빙의된 타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엔 술에 취한 성난 아버지를 피해 어린 동생들이 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게 되면 이 여주가 둘째라는 건 몰라요. 첫째 언니가 일찍 결혼했다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복 동생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은 처음에 모두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언니가 일찍 결혼했다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나타나도 되고요. 5남매 중 둘째라는 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첫 화니까 여주가 책임져야 할 어린 동생들이 있다는 건 드러내면 좋겠죠. 그런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런 식의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캐릭터의 일관성을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웹소설을 보다 보면 키워드라는 거 많이 보시죠? 까칠남, 다정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까칠녀, 도도녀, 애교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키워드죠. 예를 들어서 여주의 성격을 까칠녀라고 키워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똑같이 밥을 먹었냐고 물어볼 때 밥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어야지 어떡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독해.
물론 사람한테는 반전 매력이라는 게 있고 정반대의 면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독자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계기를 만들어줬을 때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성장물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변해가는 모습을 차차차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서 이거를 독자들은 캐릭터 붕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키워드는 서로 상충되는 것들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상충되는 키워드를 넣어서 얘는 소심할 땐 소심하지만 강단 있을 때는 강단 있어. 이거를 나만 이해하지 독자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에피소드, 작가가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작가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작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캐릭터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인물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벤트를 주자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꼭 하셔야 하는 겁니다. 로맨스로 예를 들었을 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을 써요. 그런데 막 주변은 벚꽃이 막 휘날리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 묘사들은 다 했지만 서로 눈이 맞았지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임팩트가 없겠죠. 또 남성향 소설이나 로팡 같은 경우에는 편수가 길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나왔을 때 어떤 이벤트를 주지 않으면 독자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생김새가 나오고 해도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등장했을 때 기억을 못합니다. 앞서 말했듯 캐릭터를 일관되게 쓰고 그 인물의 성격에 맞는 상황을 주어주고 주인공이랑 엮는 그런 이벤트가 주어진다면 독자들은 나중에 그 인물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 인물의 이벤트를 떠올리면서 인물을 기억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는 장르와 독자의 타겟을 분명히 해라입니다. 웹소설은 거듭 말하지만 상업소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을 쓸 거면 일기장에 쓰면 돼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도 사주지 않아도 출간 안 돼도 컨택 안 돼도 나 괜찮아. 이러면 저는 터치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업소설, 이 웹소설 세계에 뛰어들고 싶은 이유가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싶고 또 출판사에서 컨택받고 싶고 내 글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고 하다면 여러분들이 상업작가라는 생각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상업 작가가 되려면 우리는 성과를 봐야 되잖아요. 성과를 보려면 성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작품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작가 지망생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뭐냐면 글을 웬만큼 잘 쓰세요. 그래서 소재도 독특하게 생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재는 전혀 웹소설에 맞지 않는 소재인 거예요. 그분들은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는 글을 잘 쓰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분명히 봐줄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들어오신 거죠. 웹소설에서는 클리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클리셰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대중들에게 먹히는 소설이 소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클리셰 안에서도 조금씩 비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다 똑같이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클리셰를 어떻게 잘 비트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대박작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이 됩니다. 내 소설에서는 이걸 가장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소설의 장르는 어디인가? 어떤 독자들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내 글의 타겟층은 남녀노소 볼 수 있는 거야. 내 독자의 연령층은 10대부터 60대까지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독자의 타겟층을 많이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만족시킬 사람이 많다는 건데 여자 남자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애초에 그걸 노리고 쓸 수 있는 글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남성향 소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막 여성 독자까지 난 잡을 거야 이러고 쓰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자 독자들이 남성향스러운 소설을 좋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 소설이 장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될지 영재 형식으로 출간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더불어서 분량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어디서 어떻게 먹힐까 이걸 고민했냐 안 했냐입니다. 작가 지망생 분들이시라면 이 트렌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어쨌든 중요한 건 원고를 쓰실 때 내 소설의 원고가 어떤 독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어떤 플랫폼에 갔을 때 가장 강하게 키워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웹소설 강사가 웹소설 수강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 8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작가 지망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웹소설 관련 강의들은 제가 글 써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할 거지? 여러분, 가독성이 좋아야 웹소설이 얼굴로 그때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